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16세기 플랑드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피테르 브리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피테르 브리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도 역시 화가였고요. 그의 후손들 중에는 10명이 넘게 화가를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하기 전에 여러 공국들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브라반트 공국의 한 작은 마을인 브리헐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에 관한 공식 기록은요, 1551년 안트페르펜의 화가조합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당대의 여러 북유럽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로 미술 유학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그 여행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플랑드르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화를 자주 그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후반기에는 지금의 벨기에 브뤼셀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브뤼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16세기 플랑드르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시점에 있는데요. 이른바 bird's eye view라고 합니다. 이른바 새가 공중에 높이 올라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품을 보시지요.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겨울 마을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자연을 넓게 펼쳐놓고 거기다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아놓는 것이 그의 많은 작품의 기본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나무가 작품 전체의 균형을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전경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많은 인간들을 담아놓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그의 가장 기본적인 작품 구도입니다. 자, 그의 예술 세계를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브리헐 하면 풍경화라는 단어가 떠오르지요. 그는 풍경화를 하나의 장르로 시작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까지 풍경화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배경으로만 그려졌었는데 브리헐은 순수하게 풍경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풍경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를 일컬어서 농민화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지요.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그림의 주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혁신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림의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과 연결되지요. 결혼식, 속담, 놀이. 자, 이것은 또 북유럽 플랑드르 사실주의의 또 다른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네덜란드 지역은요, 여러 개의 공국 형태로 존재하다가 부르고뉴 공국에 이어서 합스부르크가 그 이후에 에스파냐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파냐로부터 일방적인 탄압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그의 후반부의 작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의 작품들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그의 작품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농민들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시끌벅적한 농촌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달려나와서 벌어지는 춤판의 흥겨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죠. 특히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서 춤을 추는데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애정이 입맞춤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춤마당이 있다면 절로 달려나가서 한바탕 춤을 추고 싶은 그런 흥겨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브리헐은요, 농촌의 현실적이고 소박한 삶을 그림 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는 농촌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이 바로 농가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인데요. 피터 브리헐의 이런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식을 들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소박한 누런 죽과 빵을 나르고 있고요.
그 음식들을 나르는 도구가 따로 없어서 문짝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악사가 보이죠? 이 악사의 시선도 역시 이 음식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 몫을 다 먹고 아쉬운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결혼식 자체보다도 먹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이런 결혼식이 아니면 언제 먹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골집 창고 같은데요. 문 쪽을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빈궁한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인공 신부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신부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봤습니다. 녹색천을 배경으로 오늘 주인공 신부가 행복하고 넉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맥주로 보이는 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가을 추수 들녘을 아주 정감어리게 그려놓았는데요. 자, 일부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어떤 농부들은 정겹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 하나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게으른 농사꾼이니까요. 이런 풍요로운 가을 들녘에는 이런 게으른 농부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이 브리얼은 Bird's Eye View라고 하는 독특한 그림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전경이죠. 브리얼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이 작품은요, 그의 연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원력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계절과 날씨에 따른 농민들의 노동 과정과 놀이 문화를 월별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5작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이는 이 작품도 눈 속의 사냥꾼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연작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사냥꾼들과 사냥개들이 사냥을 마치고 마을에 막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냥꾼들과 사냥개의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죠? 그리 성공적인 사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맞추게 되면 눈 덮인 마을들이 보이고요. 또 그 앞으로 빙판에는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겨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냥꾼들이 지금 막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마을의 그 입구에 보면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상점이 보이고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담겨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리얼의 작품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요, 삶의 지혜와 풍자를, 일상적인 삶의 지혜와 풍자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은 브리얼이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을 때에 인근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화입니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이끌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이 작품화 시킨 것인데요. 눈머니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뒤에 교회가 저만치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당대의 교회를 풍자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 작품은요,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주는 작품입니다. 이카로스 하면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이것은요, 좀 신화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가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세기토를 모아서 밀렵으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타버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날개가 젖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카로스가 막상 하늘을 날고 보니까 점점점 높이 날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다가 태양의 그 날개가 붙여두었던 그 밀랍이 녹아버려가지고 그는 끝내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카로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이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카로스는 과연 이 작품에서 어디에 있나요?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껏 펄럭이는 돛을 달고 있는 배가 보이죠? 무엇인가 그 다 앞에
다리가 보입니다.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가 풍덩 빠져서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볼 때 우선 일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관심이죠. 자, 이카루스가 지금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카루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도, 자, 목동도, 여기는 어부도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배입니다. 이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저기 멀리 보이는 항구 도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배들은 당대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의 꿈을 싣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당대의 로또와 같은 그런 의미죠. 이렇게 이 배와 이카루스를 연관시켜 보면 이카루스는 그만 그 당대 허황된 꿈을 꾸다가 1억 천금의 꿈을 꾸다가 추락한 몰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면 이 농부, 목자, 어부들은 더 이상 이카루스에 대해서 무관심한 냉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들의 일상 살아내는 순박하고 성실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카루스와 같이 한 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의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수백 가지의 16세기 네덜란드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브리얼은 대단한 관찰력과 열정을 가진 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죠. 자,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맨 앞에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죠. 88 올림픽 때 굴렁쇠를 굴리던 그 소년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16세기 소년들도 역시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이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그림은요, 그 유명한 말뚝박기죠. 밑에 순례를 하고 있는데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편이 또 졌습니다. 또다시 머리를 쳐박아 했을 때 그 절망감, 이 그림을 보면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자, 공기놀이를 하고 있네요. 이 그림 속에는 이처럼 휴대폰이나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해주는 놀이들로 가득합니다. 이상합니다. 공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6세기 네덜란드와 우리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유년 시절의 놀이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이라는 작품입니다. 100여 개 이상의 속담을 한 작품 안에 그려 넣었는데요. 푸른 망토 혹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제목이 원제로 붙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속담들을 모두 담아 놓았는데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기 보면 남편에게 푸른 망토를 입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른 망토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푸른 망토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의 그 앞에 보면 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장미꽃죽이라고 합니다. 해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고요. 이 사람은 여기 구덩이를 메꾸고 있는데요. 그 밑에는 소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되겠네요. 이 빵에서 저 빵까지 간신히 닿을 듯 말 듯하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난을 나타내주는 속담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보셨던 아이들 놀이와 네덜란드 속담은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용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의 작품 가운데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주로 이것은요. 종교화의 옷을 입고 그려지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종교화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당대의 비참한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 풍자하는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바벨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탑입니다. 인간은 높은 탑을 쌓아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고 또 신처럼 세상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이 밑에 가보면은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인물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나타나자 석공들이 작업을 멈추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항구를 보면요. 건축 자재를 나르는 하역선들과 그것을 나르는 인부들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언뜻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닮은 듯하죠. 실제로 작가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보고 온 로마의 이미지를 여기에 많이 투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아직 1층 공사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벌써 7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요, 혼란인데요. 그 당시에 플랑드르를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의 탐욕스러운 권력의 종말을 암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브루엘의 이 작품은요, 베들레헴 인구조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들레헴 영화학살이라는 작품과 함께 당시에 스페인의 폭력성, 스페인 왕정의 폭력성을 고발한 작품인데요. 겉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당대의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 비판한 작품입니다. 지금 이 풍경을 보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의 풍경이 아니죠. 베들레헴은 1년 내내 눈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풍경들은 당시의 플랑드르 지방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는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이 조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셉도 이게 요셉인데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스페인의 황제 필리페 2세가 인구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의 세금이 50%나 되는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니까 스페인의 학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는 당대의 학정을 비판하는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당시에 폭압적인 정치의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브루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